안녕하십니까. 어려운 법상식을 쉽고 빠르게 풀어드리는 변호사 최한결입니다. 할머니가 얼마 전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몇 억 단위였는데요. 절세를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제 명의로 일부 금액, 한 몇 천만 원 수준의 일부 금액을 예금으로 들어주었습니다. 이후 아버지의 동의가 없이 해당 금액을 인출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를 알고서는 저를 고소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 건이 고소가 가능한 것인가요? 문제될 소지가 있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절대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돈을 썼다고 횡령죄로 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횡령죄는 이제 당사자 간의 위탁관계,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 그 수탁자가 마음대로 그것을 리베를 해서 써버리는 경우, 그래서 이제 위탁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착오로 돈을 모르는 사람의 통장에 송금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그걸 써버리면은 그 사람은 횡령죄가 돼버립니다. 이런 판례는 굉장히 유명해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이 사안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할 수 있으려면은 아버지가 횡령죄의 피해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할머니의 유산을 상속받을 때 그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 가지고 그 쓰신 방법이에요. 이게 증여 또는 유증을 쓴 거예요. 그 돈 몇 천만 원은 그대로 할머니께서 아들에게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의 주인은 아들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주인이 자기 돈을 썼는데 뭐 누구에게 피해를 주고 이런 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횡령죄와 관련해가지고 친독상돌의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가족들 간에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규정도 있으니까 절대 고소를 할 수가 없으니 마음 놓고 계셔도 됩니다. 또 참고로 그 세법상 이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세법상 이제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이제 5천만 원을 증여재산에서 공제를 합니다. 직계 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2천만 원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요. 질문자님께서 이제 통장을 본인이 갖고 계시고 알아서 썼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성인이십니다. 성인이시니까 일단 5천만 원이 증여재산에 공제가 됩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 돈은 그냥 아들 돈이 된 거죠. 아드님 돈이 된 거니까 도의적으로는 아버지 돈이 맞겠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법리상으로는 그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돈은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를 해도 그냥 무혐의 처분이 됩니다. 그 5천만 원 그 증여세 공제와 관련해가지고 되게 굉장히 많이 질문을 주세요. 손자가 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 받고 할머니로부터 5천만 원 받으면은 뭐 각각 5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가 되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아닙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인데요. 아들의 입장에서 아들은 이제 직계 비속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버지나 할머니는 직계 존속입니다.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 그 직계 존속들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쳐가지고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5천, 뭐 할머니로부터 5천을 받았다면은 1억 원, 1억 원에서 5천만 원만 공제가 되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근데 절도죄는 그 타인의 재물을 가져가는 경우에 성립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재물이라고 하면 돈이겠죠, 돈. 돈인데 웃긴 게 돈이 여기 있다. 돈이 이렇게 보이는 화폐가 만 원짜리가 있다. 그걸 가져가면 절도죄가 되는데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 만 원을 뺐으면 그건 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죄라든지 아니면 컴퓨터용 사기죄가 됩니다. 그게 또 절도죄가 되진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돈을 뺐을 때 어떻게 뺏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통장을 가져가가지고 뺏쓰거나 카드를 사용해서 뺏쓰거나 아니면은 통장에서 아니면은 들어가서 내 계좌로 이체를 시킨 다음에 그 돈을 빼내거나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건 절도죄라고 보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가져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용 이용 등 사기죄 이렇게 처벌이 됩니다. 있습니다. 이거 하려면 제가 이런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밝혀야 되는데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뭐 판례들 중에서도 그런 게 있죠. 그 화류계 여성들이 받아야 하는 화대를 그냥 갖고 가버린 횡령죄로 걸렸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포주는 어떻게 항변했냐면은 이거는 불법 수익이다. 불법적인 일로 번 거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어쨌든 돈을 횡령한 거다. 그래서 횡령죄로 다 처벌을 받았고요. 특히 뭐 최근에 또 한 것 중에서는 불법 스포츠 토토를
운영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누군가에게 뭔가 다른 사건을 의뢰하면서 청탁을 해서 변호사법 위반에 걸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 자기가 불법 스포츠 토토를 운영하고 있다는 걸 할 수 없이 밝혀요. 그럼 그렇게 되면 수사기관은 이거를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뭐 너 이것도 처벌 받아야 돼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수사기관은 워낙 바쁘다 보니까 다 집어넣을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너가 어느 정도 범죄 저지르는 건 인정을 해. 근데 그것까지 처벌하지 않을게. 대신에 더 큰 걸 잡습니다. 정치권에서 뭔가 이제 뇌물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원래는 뇌물 준 사람들 무조건 다 처벌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처벌을 하고 뇌물 공여를 한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뭐 기소유예라든지 집행유예로 끝냅니다. 왜냐하면 너도 잘못을 했는데 그래도 더 잘못한 사람은 뇌물 받은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외국에서는 그런 이제 딜이 이미 있고요. 우리나라도 암암리에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또 변론 종결을 하고 이제 공판에서 이제 최후 변론을 하고 온 사건 중에서도 자기 부하가 이제 모든 정보를 다 넘겨가지고 작물 취득지에 대한 정보를 넘겨서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번호판에 대해 가지고 다 정보를 넘겨가지고 밀수출하던 일당이 다 잡혀버렸어요. 근데 그분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공범으로서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제 범죄인을 잡게 한 사람들은 좀 수사기관에서 좀 봐주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